강원도의 봄은 늦었다. 해가 떴다 싶으면 바람이 다시 산골짜기를 훑어내리며 꽃망울을 닿게 만들었고 안개는 나까지 허리춤에 감기듯 들판 위를 떠돌았다. 한지원과 한지은은 안개를 가르며 버스에서 내렸다. 터미널은 작았고 커피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그들을 마중 나온 것은 회색 트렌치를 단정히 여민 중년의 여인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최 여사라고 불렀다. 한지원 양, 한지은 양 맞지요? 최 여사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박도현 회장님 댁으로 모실게요. 길이 조금 굽이굽이 돌아갈 겁니다. 멀미 나면 말씀하세요. 언니 지원은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동생 지은은 짧게 미소를 지었다. 지은의 미소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다. 그 미소로 여러 번 문을 열었던 그녀는 오늘도 무거운 여행 가방 손잡이를 가볍게 감아주며 차에 올랐다. 차는 군데군데 벚꽃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도로를 지나 숲으로 들었다. 비포장길로 접어들자 바퀴 아래서 자갈이 우두둑 소리를 냈다. 짙은 소나무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길끝에서 철제 대문이 나타났다. 오래된 서양식 문양이 새겨진 문 너머로 하얀 양옥과 한옥이 섞인 기이한 조합의 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단을 따라 무궁화가 묵묵히 서 있었다. 여기가 박 회장님 댁이에요? 지은이 창밖을 보며 묻자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서도 손님들이 가끔 오지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회장님과 저, 그리고 가끔 오는 정원사뿐이죠.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 천천히 안으로 미끄러졌다. 현관 앞에 차가 멈추자 지팡이로 바닥을 짚는 소리가 안쪽에서 가까워졌다. 그 소리의 주인 박도현은 키가 컸다. 흰머리는 빗어 넘겼고 회색 카디건 아래 셔츠는 칼처럼 반듯했다. 그런데 무엇보다 눈이 깊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하늘처럼. 먼 길 오느라 수고했소.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들어오시오. 현관에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살짝 삐걱댔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개화기 복장을 한 사람들이 웃고 있는 사진, 군복을 입은 청년의 사진, 그리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의 사진. 지원은 그 사진 앞에서 아주 잠깐 발을 멈췄다. 여인의 눈매가 어쩐지 낯익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을 다그치듯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응접실은 외부와 전혀 다른 계절처럼 따뜻했다. 난로에는 불이 은근히 타고 있었고 낮은 테이블 위에는 다광과 찻잔이 놓여 있었다. 최 여사가 재빠르게 차를 우리고 박도현이 자리를 권했다. 강원 바람이 아직 매섭지. 몸부터 데우시오. 지은이 먼저 잔을 들어 향을 맡았다. 좋은 향이에요. 오미자와 야생차를 섞었소. 여긴 밤이면 더 춥다오. 지원은 잔을 들고만 있었다. 그녀는 늘 무언가를 먼저 살피고 길을 찾아 발을 디뎠다. 말 대신 관찰로, 욕심 대신 균형으로 살아온 편이었다. 지은은 달랐다. 그녀는 기회를 좋아했고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워왔다. 그 차이를 박도현이 모를 리 없었다. 일단 방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최 여사가 일어나 그들을 2층으로 데려갔다. 나란히 붙어있는 두 개의 방, 각 방에는 넓은 창과 작은 책상, 창밖으로는 숲이 보였다. 창을 여니 새 냄새가 들어왔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불러요. 최 여사가 물러나자 지은이 먼저 침대에 몸을 던졌다. 언니, 여기 진짜 다르다. 그녀가 천장을 보며 낮게 웃었다. 이런 데서 살면 사람도 달라질까? 사람이 먼저 달라져야 장소가 변해. 지원이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매서운 현실감이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다시 응접실로 부름이 왔다. 이번에는 박도현과 최 여사만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철이 한 권 놓여 있었다.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다.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솔직히 말해야 할 게 있소. 박도현이 지팡이를 옆에 세우고 두 손을 맞잡았다. 나는 자식이 없소. 가까이 둔 친척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많지 않소. 이 집과 땅과 사람들을 지킬 사람을 찾고 있소. 지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지원은 표정이 굳었다. 그러려면 보통
입양이나 후계자 선임을 생각하겠지요. 박도현이 서류철을 가볍게 밀었다. 하지만 이 동네, 이 땅에서 그런 일은 오히려 더 큰 분란을 부를 겁니다. 그래서 덜 상처를 남기는 방법을 택하려 합니다. 지원은 그가 꺼낼 다음 말을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귀를 막고 싶었다. 둘 중 한 명이 나와 형식적 혼인신고를 하시오. 박도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법적인 절차만 밟는 겁니다. 육체적 의무는 없소. 대신 그 사람 이름으로 이 집과 토지와 운영권을 넘기겠소. 다른 한 명은 계속 여기서 일하며 배우면 되지. 둘 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소.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최 여사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지원은 잔을 내려놓았고 손가락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잠깐 혀끝으로 입술을 적시더니 박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결혼이라는 형식을 빌려야 할 만큼 급하신 건가요? 급한 건 아니오. 박도연이 대답했다. 다만 나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소. 변호사도, 친척도, 오래된 원한도. 내 이름으로는 이 집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요. 내 옆에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소. 우리 나이는요? 지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우린 아직 28이에요. 그래서 더 합당하다고 보오. 박도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굳이 이 집에 갇히지 않더라도 배우고 나가서도 살 수 있지. 하지만 그 전에 이 집의 과거와 책임을 함께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오. 지은이 지원을 봤다. 지원이 지은을 봤다. 언니의 눈에는 분명한 경고가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결핍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가난이 박아둔 못, 모멸이 남긴 흉터, 기회가 될 만한 것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습관.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지은이 물었다. 하루면 되겠소. 박도현이 말했다. 내일 저녁까지. 그동안 이 집을 둘러보시오. 문 닫힌 곳 말고는. 문 닫힌 곳. 지원의 신경이 그 말에 걸렸다. 낮에 지나칠 때 보였던 복도 끝에 오래된 문. 그 앞에서 희미하게 맡았던 꽃향기. 지금은 없는 향. 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 끝에서 최 여사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잠깐 두 자매를 돌아봤다. 어떤 선택이든 그건 각자의 책임이에요. 최 여사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계산이 다가 아니에요. 이 집은 계산으로만 지켜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밤이 내려앉았다. 숲이 깊어졌다. 지원은 침대 끝에 앉아 신발끈을 풀지도 못한 채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지은은 서랍을 열고 닫으며 무엇인가를 마음속에서 저울질했다. 언니,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지원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지은의 곁으로 가서 천천히 앉았다. 두 손을 포개어 잡았다. 어릴 적 바닷바람이 매서울 때 서로의 손을 움켜쥐고 버티던 것처럼. 내일 얘기하자. 지원이 말했다. 서두르지 말자. 하지만 지은은 이미 마음 한켠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들기 전까지 눈을 감지 못했다. 뭐가 옳은지, 누가 옳은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했던 건 더 이상 아무에게도 발밑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다음 날, 안개가 늦게 걷혔다. 정오가 가까워서야 해가 집 지붕을 넘어섰다. 저녁 무렵, 다시 응접실에 모였다. 박도연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최 여사는 같은 모서리에 서 있었다. 시간은 어제의 장면을 그대로 복사한 듯했다. 결정했소? 박도현이 물었다. 지은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잡고 있던 손을 살짝 놓으며 또렷하게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원의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지은의 형 얼굴을 보았다. 막연한 두려움과 익숙한 체념이 동시에 올라왔다. 지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박도현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잠깐 그의 눈에 스치는 그늘을 지원은 놓치지 않았다. 미세한 안도의 빛과 오래 묻어둔 무언가의 진동. 그럼 그가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서류는 천천히 진행합시다. 이 집의 법도는
속도로만 움직이지 않소. 돌아오는 복도에서 최 여사가 낮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 닫힌 방 앞을 지나며 지원은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아주 옅은 향기를 다시 맡았다. 어제의 그것, 무궁화인지 아니면 오래된 누군가의 향수인지 분간할 수 없는 냄새. 그 밤, 숲은 그림자를 더 길게 느렸다. 그리고 두 자매의 발밑에서 아주 작지만 확실한 금이 처음으로 소리를 냈다.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새벽 안개가 마당의 디딤돌을 삼키듯 덮었고 무궁화 잎사귀마다 물기만 가득했다. 최 여사는 새벽부터 부엌과 현관을 몇 번이나 오가며 장을 정리했다. 굽은 손등이 부지런했지만 표정만은 무덤덤했다. 지은은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걸쳤고 지원은 짙은 회색 니트를 입었다. 두 사람 모두 검은 스타킹을 신고 같은 계단을 내려왔지만 발끝이 닿는 리듬은 달랐다. 예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거실 중앙, 바닥에 오래된 페르시아 카페툴을 걷어내고 원목 테이블 위에 백합 몇 송이와 작은 초를 놓았다. 박도연은 정장 대신 카디건을 걸친 채 앉아 있었고 읍사무소에서 온 직원은 서류철을 들고 시간만 확인했다. 최 여사는 장기침을 몇 번 하고는 간소하게 준비한 차와 과일을 옆에 두었다. 형식이니까 편하게 하시죠. 직원이 건조하게 말했다. 혼인신고서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확인했고요. 볼펜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거실에 닿았다. 지은은 단호하게 이름을 썼다. 박도연도 굽은 손으로 정성스러운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기듯 서명했다. 지원은 책장 옆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누구도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권하지 않음이 불친절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공간에는 이미 확정된 기류가 흘렀다. 축하드립니다. 직원이 덕담처럼 말하고 철수했다. 문이 닫히자 거실은 순식간에 다시 집안만의 공기에 잠겼다. 초의 불꽃이 약하게 흔들렸다. 지은은 커다란 숨을 한 번 쉬었다. 긴장과 결심이 뒤섞인 숨이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최 여사가 말했다. 그리고 지은에게 얇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얇은 은반지 하나가 고요히 누워 있었다. 화려함 대신 조심스러움이 더 큰 무게를 차지하는 반지였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집안의 동선이 조금씩 바뀌었다. 지은의 방엔 새 이불이 깔렸고 서랍에는 문구류가 채워졌다. 1층 작은 서재의 열쇠가 그녀 손에 쥐어졌다. 장부와 계약서가 묶여있는 칸에는 새로 붙은 이름표가 있었다. 한지은, 지원의 손끝이 그 글자를 지나갈 때 종이의 날카로운 느낌이 유난히 크게 전해졌다.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된장국과 나물, 간장게장. 최 여사가 늘 하던 그대로의 식단이었지만 식탁 위 자리가 달라졌다. 지은은 박도현의 오른편에 앉았고 지원은 그 맞은편 모서리에 앉았다. 젓가락이 그릇을 건드리는 소리만 날카롭게 들렸다. 내일부터는 장부를 같이 봅시다. 박도현이 담담히 말했다. 토지는 동쪽 구획이 경계 조정 중이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계약 상대가 자주 바뀌니 지켜보는 눈이 필요하오. 네, 지은의 대답엔 두려움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지원 양은 박도현이 잠깐 멈췄다. 집안을 익히고 집 사람들과 친해지시오. 이 집은 사람으로 굴러가오. 숫자는 그 다음이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에게 유용함의 위치를 지시받는 일은 익숙했다. 하지만 익숙함이 유쾌함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밥을 삼켰다. 삼키기 어려운 것은 밥이 아니라 목구멍에 걸리는 투명한 무언가였다. 밤이 오자 계단과 복도, 창틀까지 모두 숨을 죽였다. 지원은 물을 한 잔 마시겠다고 부엌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본능처럼 발걸음을 돌려 저 끝에 문 앞에 섰다. 낮에 맡았던 그 흐릿한 향기가 다시 문틈을 통해 흘러나왔다. 무궁화인지 오래된 종이와 목재가 섞인 냄새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향.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최 여사였다. 밤에는 더 진하게 나지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무슨 향이에요? 지원이 물었다.
오래된 것의 냄새예요. 최 여사가 잠시 웃었다. 여긴 누구도 함부로 열지 않아요. 회장님도요? 회장님은 때때로 들어가시지요.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지원은 문 앞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열면 안 될 것과 열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는 장소였다. 이튿날 아침, 집안의 시간표가 바뀌었다. 지은은 1층 서재로 내려가 장부를 펼쳤고, 박도연은 마당을 반바퀴 돌아 비탈진 텃밭 가장자리까지 걸었다. 지원은 세탁실과 부엌을 오가며 집안의 리듬을 익혔다. 최 여사는 방문과 커튼, 장식장의 먼지를 작게 털어내며 집의 숨소리를 정리했다. 오전 내내 서재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이어졌다. 점심 무렵, 지은은 장부에 표시해 둔 곳을 박도현에게 보여주었다. 여기 임대 기간이 반년 남았는데 갱신 계약서를 아직 안 썼네요. 상대 측 사인도 없고요. 좋은 눈이요. 박도현이 짧게 칭찬했다. 이런 빈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봤는데 사무실이 잠시 비어있다고 하더군. 김 변호사요? 지은이 되묻자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일한 사람이지. 그러나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방심하면 안 돼요. 지원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는 것처럼 느꼈다. 직접 듣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말과 말 사이의 긴장을 알아챘다. 오래된 관계는 충성으로 지탱되기도 하지만 피로와 계산으로 무너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지원은 생강을 얇게 저며 차를 끓였다. 손끝에 생강의 매운 향이 배어들었다. 오후에 최 여사가 지원을 데리고 창고를 정리했다. 도자기와 사진 액자, 막걸리 빚던 항아리, 낡은 라디오. 시간의 조각들이 먼지와 함께 쌓여 있었다. 한쪽 구석, 종이에 쌓여있던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이건 어디로 둘까요? 지원이 묻자 최 여사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건 내가 보관하죠.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다는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최 여사가 상자를 품에 안았다. 지원 양,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왜 여기에 남았나요? 떠나도 되는데. 지원은 잠시 말이 없었다. 동생이 남았으니까요. 그럼 동생이 떠나면요? 지원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요. 최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고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어떤 집은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선택하죠. 해질녘, 박도현의 기침이 잦아졌다. 지팡이 소리가 거실을 지나 복도로 이어졌다. 그는 한동안 2층 계단 아래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 서쪽 복도 끝으로 향했다. 닫힌 문 앞에서 멈춰선 그의 등은 낡은 소나무 기둥처럼 조금 구부러져 있었다. 그의 손이 문틀을 쓰다듬었다. 열쇠는 돌리지 않았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기 전에 지원은 지은의 방문을 두드렸다. 지은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장부의 숫자들이 아직 눈앞을 맴도는지 그녀의 눈동자는 바쁘게 움직였다. 힘들지? 지원이 물었다. 할만해. 지은이 짧게 답했다. 생각보다. 재밌기도 하고. 오늘 점심에 김 변호사 얘기 나왔어. 응, 들었어. 지은이 펜을 내려놓았다. 최 여사가 말해주더라. 오래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고. 지원은 의자에 앉았다. 지은아. 응. 뭔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이 집에. 지은은 잠시 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느껴. 근데 지금은 내가 아는 것부터 정리해야 해. 모르는 건 나중에. 지원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보았다. 먼 숲에서 올빼미가 한 번 울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없는 시간은 어릴 적 둘이 한 이불 덮고 자던 겨울밤을 닮아 있었다. 서로의 숨소리에 맞춰 잠들던 그 밤처럼 지금도 어느 한쪽이 먼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서쪽 복도에 문이 열렸다. 안에는 빛이 가득했고 그 빛 속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한복 치마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지원이 다가가려는 순간 빛은 꺼지고 무는 소리 없이 닫혔다. 그녀는 문고리에 손을 대려고 했으나 손끝이 닿기도 전에 냄새만이 다시 스며나왔다. 오래된 종이, 말라버린 꽃, 그리고 어쩐지 소금기 어린 눈물의 냄새. 지원이 눈을 떴을 때 새벽이었다. 바람이 유리창을 건드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었다. 구름이 빠르게 흘렀다. 그 아래 이 집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하루가 끝났고 다음 하루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이 집과 두 자매, 그리고 한 노인의 과거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숲의 흙내가 더 진해졌다. 아침 햇살은 느리게 정원을 훑고 무궁화 울타리의 물기 위에서 오래 머물다 갔다. 지은은 1층 서재에 앉아 장부를 펼쳤고 지원은 부엌과 세탁실, 창고를 오가며 집안의 리듬을 몸에 익혔다. 최 여사는 창틀을 닫고 커튼의 먼지를 가볍게 털고 유리 진열장 안쪽까지 손수건을 넣어 닦았다. 겉으로는 평온했다. 그러나 지원은 그 평온이 빛나는 껍질 같다고 느꼈다. 안쪽 어디선가 길게 금이 자라고 있는 소리가 귀가 아닌 피부로 들렸다. 정원사는 주 2회 온다고 했다.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다. 중년을 훌쩍 넘긴 강 씨는 땅을 잘 아는 눈을 가졌고 말수가 적었다. 지원이 외투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가자 강 씨가 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새로 들어오셨다고요? 그가 묻지 않아도 아는 어조로 말했다. 네, 집안일을 좀 도와드리게 됐어요. 강 씨는 그저 응 하고 짧게 대답하더니 무궁화 아치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저 아치는 오래됐어요. 회장님이 젊었을 때부터 있던 거지. 사진도 많이 찍고. 지원은 무심코 그 아치를 바라봤다. 솜털 같은 햇빛이 흘러내리는 공간. 누군가 서 있었던 자리. 어젯밤 꿈속의 흰 치마가 겹쳐 보였다. 오전이 흘렀다. 지은의 서재에서는 볼펜이 종이를 타고 가는 소리, 계산기로 숫자를 두드리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지은은 간혹 흥분을 숨기지 못한 눈빛으로 서류를 들고 거실까지 나와 박도연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박도연은 짧고 분명한 답을 내놓았다. 둘 사이에는 공동 작업을 시작한 사람들 특유의 긴장이 있었다. 지원은 그 긴장이 자신과는 다른 길을 내며 집안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점심 이후 지원은 혼자 2층 복도를 걷다가 서쪽 복도와 반대편으로 난 좁은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 끝에는 작은 문이 있었고 문 뒤로 바람의 낌새가 스몄다. 열어보니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나왔다. 발걸음을 멈칫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사다리를 올랐다. 다락은 낮았고 창문은 작았다. 먼지가 빛과 함께 춤을 췄다. 오래된 서류 상자 몇 개, 끊어진 끈이 달린 모자 상자, 누렇게 바랜 앨범. 지원은 앨범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장갑을 낀 채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 무궁화 아치 아래 눈을 살짝 뜨고 미소 짓는 얼굴. 볼의 라인, 눈빛의 습도, 입술의 굳은 결심이 어쩐지 너무 익숙했다. 지원은 숨을 들이키며 사진 뒷면을 뒤집었다. 펜글씨가 찍혀 있었다. 여름. 약속. 날짜는 흐릿했고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약속이라는 단어는 묘하게 날카롭게 박혔다. 누구와의 약속이었을까? 무엇을 약속했을까?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 바스라. 뒤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지원이 돌아보자 다락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최 여사였다. 그녀는 올라오지 않았다. 대신 아래에서 조용히 물었다. 그 앨범을 찾았군요. 여기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지원이 내려다보며 물었다. 목이 약간 말랐다. 최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올라오지 않은 채로 대답했다. 옛 주인. 이라고만 말할게요. 아주 오래전 이 집이 더 번쩍거리던 때의 사람. 회장님과 관계가 있었나요? 최 여사는 말이 없었다. 침묵을 긍정으로 읽을지 부정으로 읽을지는 듣는 이의 몫이었다. 결국 그녀는 덧붙였다. 사진은 오래되고 사람은 바뀌죠.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지원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들었다. 숨겨두려는, 그러나 숨음 자체가 말을 하는 종류의 무언가. 그녀는 앨범을 덮고 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내려가는 발걸음이 올라갈 때보다 무거워진 것을 느꼈다. 오후 늦게 전화벨이 울렸다. 집안 전화였다. 최 여사가 받았다가 지은을 불렀다. 김 변호사예요. 지은은 수화기를 들었다. 지원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힐끔 보았다.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짧았다. 네, 내일 강릉에서요?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놓고 돌아서는 지은의 얼굴에는 흥분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김 변호사님이 뭐래? 지원이 물었다. 분기보고와 토지경계건으로 강릉에서 만나자고 해. 내일 오전, 지은이 대답했다. 회장님이 같이 가시라고 하셨어. 같이 가. 응, 배울 수 있을 때 최대한 배워야지. 내가 모르는 걸 누가 대신 알아줄 수는 없으니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서 작은 거슬림이 피어났다. 김 변호사. 박도현이 오래 일했다고 했으나 오래된 것일수록 다짐이 느슨해지는 법을 지원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가 지은을 어떻게 볼지, 지은은 그 시선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 생각들이 연기처럼 목 안에서 맴돌았다. 해질녘, 박도현이 응접실로 지원을 불렀다. 통유리창 밖으로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들어왔다. 박도현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앞에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김이 났고 하나는 아직 비어 있었다. 앉으시오. 그가 비어 있는 잔에 차를 따라 밀어주었다. 다락에 올라갔다 왔지요. 지원은 순간 놀랐지만 숨기지 않았다. 네,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연히 사람을 데려가는 곳이 있지. 박도현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사진을 봤겠구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궁화 아래 서 있는 분 웃고 계셨어요. 박도현의 눈동자가 그 말에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손가락으로 찻잔의 굽을 천천히 문질렀다. 그때는 여름이었소. 강원에서 여름은 짧지. 약속도 짧았고. 약속요? 그는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대답했다. 사람마다 지키는 방식이 다르오. 어떤 약속은 지킨다고 말하는 순간 깨지는 법이요. 지원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에게 따옴표가 없는 질문 하나가 남는 것을 느꼈다. 이 집의 약속은 누구와 누구 사이였을까? 그 약속은 지금까지 무슨 모양으로 남아있을까?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냄새처럼 사라지지 않는 흔적들이. 박도현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다 잠깐 기침을 연달아 했다. 손수건에 입을 막는 손이 약간 떨렸다. 지원이 본능적으로 물컵을 내밀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나이가 드니 오래된 것들이 자꾸 돌아오.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냄새도, 소리도, 얼굴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지원이 물었다. 대부분은 문을 닫지. 그가 서쪽 복도 쪽을 힐끗 보았다. 가끔은 연다오. 너무 늦지 않게. 그의 말끝에 지원은 오한 같은 것을 느꼈다. 너무 늦지 않게. 그 타이밍을 정하는 것은 누구일까? 문을 닫는 손과 여는 손이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이에서 갇히는 것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밤, 지은은 다음 날을 준비했다. 회색 수트, 낮은 굽의 구두, 서류철. 거울 앞에서 그녀는 자신을 길게 바라보았다. 가능한 한 어른의 표정을 연습하려는 것처럼. 지원은 문틀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보았다. 강릉 다녀오고 바로 와? 지원이 물었다. 회장님이 그러셨으니까. 지은이 대답했다. 언니, 내일 집 봐줘. 그건 걱정하지 마. 잠들기 전 지원은 창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숲의 냄새가 들어왔다. 먼 곳에서 모기가 얇게 울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다. 오래된 종이, 말라붙은 꽃, 장롱 깊은 데서 꺼낸 옷감의 냄새.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서쪽 복도를 떠올렸다. 그리고 꿈속 같은 다락의 사진, 무궁화 아래의 웃음.
그녀는 이제 감각이 그 냄새를 누군가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름 없는 누군가. 그런데 그 누군가는 기묘하게도 지원 자신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이튿날 새벽, 지은과 박도연은 차를 타고 출발했다. 안개가 길을 낮게 훑었다. 지원은 현관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차가 대문 밖으로 사라진 뒤에도 엔진 소리의 잔향이 귀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최 여사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자리를 옮기면 비어있는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보게 되지요. 무엇이 들어오는데요? 최 여사는 현관의 무궁화 화분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쓰다듬었다. 대부분은 바람, 가끔은 진실. 지원은 그 말의 뜻을 다 알지 못했다. 다만 집안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공기 속에서 더 깊이 숨을 들이마셔야 한다는 것도. 문틈의 냄새는 더 진해질 것이다. 사진 속의 미소는 더 자주 눈앞을 스칠 것이다. 어떤 질문들은 곧 물음표를 잃고 사실로 변할 것이다. 그날 오전 첫 번째 신호가 왔다. 우편함에 이름 없는 흰 봉투 하나. 지원은 현관에서 그 봉투를 가만히 들어올렸다. 손끝에 종이에 결이 닿았다. 봉투엔 받는 이의 이름만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한지원. 흰 봉투는 가볍지 않았다. 지원은 현관에서 봉투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겉면에는 받는 이의 이름만 또렷이 적혀 있었고 보내는 이는 없었다. 집안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온 냄새처럼 익숙한 종이 향이 났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갈랐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메모지와 손톱만 한 황동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메모지에는 글자 몇 개뿐이었다. 서쪽 복도, 문틀 아래, 틈은 늘 남는다. 지원은 손끝으로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너무 작아서 장식 같기도 했고 너무 묵직해서 장난감일 리 없었다. 그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서쪽 복도로 향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그 복도는 낮에도 어둡고 공기가 한 톤 낮았다. 닫힌 문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문틀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를 살폈다.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른쪽 아래쪽, 목재가 다른 곳보다 아주 살짝 솟아 있었다. 손톱으로 긁자 작은 홈이 드러났다. 열쇠가 들어갔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문틀 아래쪽 판자가 조금 떼어졌다. 판자 뒤에는 얇은 틈이 있었고 그 틈 사이에서 작은 철제 상자가 미끄러져 나왔다. 상자는 오래된 꽃무늬 종이로 한 번 더 감겨 있었다. 종이를 벗기는 순간 지원은 문틈에서 가끔 스며나오던 그 냄새를 코끝에서 또렷이 느꼈다. 말라붙은 꽃과 오래된 종이, 나무장 안에 갇혀있던 공기의 냄새. 상자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다. 낡은 수첩 한 권, 사진 몇 장, 그리고 강원도의 한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신고전, 확인서 4본.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단정한 필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미혜, 1998년 봄. 지원은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끼며 수첩을 폈다. 글씨는 일정했고 문장은 짧았다. 처음에는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정원을 쓸던 이야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라는 명칭이 등장했다. 그 사람은 나를 무궁화 아래로 데려갔다. 여름, 약속. 나는 믿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떠나는 날, 바람이 무궁화 꽃잎을 많이 떨어뜨렸다. 나는 배를 쓸어내렸다. 2개였다. 사진은 다락에서 보았던 그 사진들과 이어지는 얼굴이었다. 무궁화 아치 아래 선 젊은 여인. 다른 한 장엔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옆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절반쯤 그림자에 가려졌지만 턱선과 귀 모양이 낯익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뒤집었다. 여름, 약속 같은 글씨였다. 마지막으로 확인서 4본을 펼쳤다. 신생아 A, 신생아 B 모 정미혜, 부공란 발급 날짜와 시각, 체중과 키가 적혀 있었다. 지원은 자신이 어릴 적 들었던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흩어진 말조각들을 떠올렸다. 그녀의 심장이 가슴뼈를 두드렸다. 메모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줄이 더 있었다. 돌아가면 말하자.
너무 늦기 전에. 지원은 수첩을 덮고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몸이 가벼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무게가 뼛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누군가 이 상자를 여기 숨겼다. 누군가 이 열쇠를 봉투에 넣어 보냈다. 보내는 이는 적지 않았지만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했다. 최 여사, 혹은 그 자신이 마지막 순간 남긴 길잡이. 차가 집 앞에 멈춘 건 오후 늦게였다. 박도현과 지은이 돌아왔다. 지은은 평소보다 더 또렷한 발걸음으로 현관을 들어섰다. 박도현은 약간 지쳐 보였고 기침이 잦았다. 지은은 신발을 벗으며 짧게 말했다. 회의는 길었고 김 변호사는 기대했던 것보다 말이 많았어. 괜찮았어? 지원이 물었다. 배울 건 있었지. 지은이 어깨를 쓸었다. 근데 그냥 기계처럼 도장 찍을 순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 서류마다 사람 사는 냄새가 있더라. 박도현은 지팡이를 벽에 기대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시선이 서쪽 복도를 스쳐 지나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지원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는 무심히 식당으로 향했고 최 여사가 따뜻한 물을 내왔다. 도란도란 스치는 말 사이에서 지원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그날 밤 지은이 먼저 잠든 뒤 지원은 서재로 내려갔다. 박도현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조명이 낮았고 다관에서 김이 났다. 그의 손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다. 말할 게 있소.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눈썹이 천천히 움직였다. 지원은 상자에서 꺼낸 수첩과 사본, 사진 2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공기가 바뀌었다. 박도현은 한참 동안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 그는 먼저 사진을 보았다. 무궁화 아래의 여인.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다음으로 확인서 사본. 그의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졌다. 마지막으로 수첩. 그는 표지를 한 번 쓸었다. 그리고 수첩을 열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고 2번째 페이지를 넘기고 어느 한 문장에서 멈췄다. 눈꺼풀이 떨렸다. 누가? 그가 어렵게 물었다. 어디서? 문틈.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서쪽 복도, 아래. 열쇠는 봉투에 들어있었어요. 박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한 사람이 몇십 년 무게를 단숨에 맞는다면 저런 자세일까. 그의 숨이 깊게 들어갔다가 약하게 나왔다. 한참 만에 그는 입을 열었다. 내가 놓쳤소. 아니, 놓았소. 그의 목소리는 조금만 힘을 줘도 부서질 것처럼 얇았다. 지키지 못했소. 그 사람도, 약속도. 떠나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붙잡지 않았소. 그리고 그 다음에도 너무 오래 침묵했소. 지원은 그를 똑바로 보았다. 우린 누구의 딸입니까?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도망치지 않았다. 내 딸이오. 지원은 손을 무릎 위에서 거두었다. 의자 밑에 바닥무늬가 유난히 선명해졌다. 마음속 어딘가에 있었던 물음표들이 서서히 마침표로 변해갔다. 무궁화 아래의 여인의 눈매가 왜 그렇게 익숙했는지, 문틈의 냄새가 왜 자꾸 자신을 불렀는지, 다락의 사진에 왜 자신이 겹쳐 보였는지.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왜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아니 우리가 여기 오고 나서도, 겁났소. 박도현이 잘라 말했다. 그대들이 떠날까봐, 내가 더 미워질까봐, 지은이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까봐. 나는 늘 겁이 많았소. 젊었을 때도, 지금도. 그래서 틀렸소.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겁은 죄였다. 그의 침묵은 칼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칼날을 들어 흔드는 것이 아니라 칼의 이름을 정확히 지목하는 일이었다. 이름을 붙여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은에게 말해야 해요. 지원이 말했다. 내일이든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금은 안 돼요. 박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오늘 그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다른 빛이 보였소. 숫자와 도장의 사이에서 사람을 읽으려는 눈. 그 빛을 꺼뜨리고 싶지 않소. 하루만, 아니 이틀만, 시간을 주시오.
시간이 늘 우리 편이었나요? 지원의 말에는 서늘함이 묻었다. 멀어질수록 엉키는 게 시간이에요. 박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수첩을 덮었다. 손등에 핏줄이 더 또렷해졌다. 그래도 부탁하오. 너무 늦지 않게. 내가 말하겠소. 약속하오. 그가 약속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듣는 순간 지원의 등줄기를 타고 오한이 스쳤다. 여름, 약속, 그리고 겨울, 약속.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언제나 냄새를 남겼다. 문이 틈에서 나오던 냄새처럼. 그날 밤 지원은 지은의 방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을 두드릴 수도 있었고 조용히 지나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손등을 문에 댔다. 반대편에서 아주 균일한 호흡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자고 있었다. 그녀의 잠은 얕고 꿈은 길었다. 지원은 손을 거두고 복도를 걸었다. 서쪽 복도 앞에서 발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창가로 가서 바깥을 보았다. 숲의 어둠은 눅눅했고 하늘의 별은 드물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말하기 전에 어둠이었다. 아침이 오면 방향을 정해야 한다. 지은에게 말할 것인지 하루를 더 기다릴 것인지. 박도현의 입에서 약속이 나왔다. 약속은 이미 오래전 한 번 깨진 말이었다. 하지만 어떤 약속들은 깨졌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다시 꿰매는 일이 시작되기도 한다. 꿰매는 손은 아프고 오래 걸리고 매듭은 남는다. 지원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안쪽에서 두 개의 시간이 동시에 흘렀다. 지금과 너무 늦지 않게 사이.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내일 해가 지기 전 어떤 방식으로든 진실을 옮기겠다고. 그 진실이 두 사람을 찢든 묶든 피하지 않겠다고. 먼동이 틀 무렵 문틈의 냄새가 다시 스며들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냄새는 이름을 얻었다. 이름은 얼굴을 얻었다. 얼굴은 목소리를 얻었다. 그리고 목소리는 드디어 말을 걸 준비를 마쳤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지원은 깼다. 밤새 문틈의 냄새가 마음 한가운데까지 스며들어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녀는 침대맡에 올려둔 작은 상자를 여러 수첩과 확인서 사본, 사진 2장을 한 번 더 살폈다. 말은 준비한다고 준비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문장을 다듬었다. 지은아, 우리가 누구의 딸인지 말할게. 지은아, 이제 그만 더듬자. 지은아, 늦기 전에. 부엌에서는 보리가 끓고 있었다. 최 여사가 온몸을 풀듯 찻잔을 데우고 있었다. 오늘 이 집이 좀 시끄러울 거예요. 지원이 스스로에게 말하듯 꺼내자 최 여사는 잠깐 그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배려가 되기도 한다는 걸 아는 얼굴이었다. 지은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서재로 내려왔다. 어제 강릉에서 받아온 서류를 펼쳐 숫자를 확인하고 계약 상대의 이름 옆에 빨간 점을 찍었다. 틈틈이 작은 거울로 립밤을 바르며 집중을 이어갔다. 박도현은 아침을 조금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쉬었다. 기침 소리가 바람 사이로 섞여 들렸다. 지원은 서성이다가 서재 문턱에 섰다. 지은아. 응. 잠깐만. 지은은 펜으로 표시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고개를 들었다. 지원의 표정을 보고 그녀의 손끝이 아주 조금 멈칫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잠깐. 밖으로 나갈래? 지원은 서재 말고 숨이 깊게 쉬어지는 곳이 필요했다. 무궁화 아치 아래. 빛이 내려앉고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그 자리. 마당으로 나오자 햇빛이 느리게 잎사귀를 훑었다. 먼 산 위로 안개가 아직 매달려 있었다. 지은이 팔짱을 끼고 지원을 보았다. 긴장되게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지원은 상자에서 종이들을 꺼내 지은의 손에 쥐어주었다. 봐. 이게 뭐야? 지은은 습관적으로 먼저 사진을 집었다. 무궁화 아래 서 있는 한 여인. 어제 내가 말하던 그 사진. 뒷면을 봐. 여름. 약속. 같은 필체. 지은은 어깨를 한번 으쓱했다. 그래서? 지원은 수첩을 폈다. 첫 페이지. 이름. 정미혜. 1998년 봄. 그리고 무궁화 아래로 데려갔다. 여름,
약속. 나는 믿었다. 떠나는 날 꽃잎이 많이 떨어졌다. 나는 배를 쓸어내렸다. 2개였다. 지은의 눈이 글자를 따라가다가 멈췄다. 잠깐 눈꺼풀이 천천히 깜박였다. 지원은 마지막으로 확인서 4본을 건넸다. 신생아 A, 신생아 B모, 정미혜, 부, 공란, 날짜와 시각, 체중. 바람이 잠깐 멎은 것 같았다. 지은은 4본을 다시 보고 수첩을 보고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지원을 보았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곧바로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웃었다. 아주 건조하게. 농담이야. 농담 아니야. 그래서 엄마, 이게 엄마라고? 지은이 사진을 흔들었다. 내가 아는 엄마는 사진 찍는 걸 싫어했어. 이런 데에 서서 웃는 사람 아니었어. 글씨도 다를 수 있잖아. 확인할 방법은 있어. 하지만 이건 엄마의 글씨야. 지원은 확신했다. 오래전 부엌 서랍의 메모지들, 장을 보며 끄적이던 글자들, 회계의 머뭇거림까지 같았다. 그리고 회장님은 어젯밤 인정했어. 뭐라고? 지은의 웃음기가 가셨다. 우리가 회장님의 딸이라고. 잠깐의 침묵. 지은은 종이를 한 장씩 다시 넘겼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가슴께로 올라오는 숨을 겨우 삼켰다. 그럼 나는 지금.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말의 끝은 너무 또렷했다. 법적으로는 아내, 피로는 딸, 문장과 문장이 서로를 찢었다. 지은아, 지원이 다가가려 하자 지은이 손을 내저었다. 가까이 오지 마. 회장님은 손대지 않았어. 형식적이었어. 하지만 이 자체가. 형식, 지은이 비웃었다. 세상이 그걸 형식으로 봐줄까? 누가 우리 말을 들어줄까? 여기, 이 집, 이 사람들, 신문, 인터넷 다 날 찢을 거야.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말하려고 한 거야. 우리 지금이라도 정리하자. 신고를 취소하고 떠나자. 돈, 이름, 아무것도 필요 없어. 우리 둘만. 그만, 지은이 낮게 말했다. 너 질투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지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지금 그 말이 나와. 나만 이 집의 중심이 되는 게 싫어서. 너는. 지은아, 지원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건 아니야. 내가 어젯밤 뭘 겪었는지, 회장님 얼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러니까 왜 나보다 먼저 알았냐고. 왜 나 말고 먼저 거길 열었냐고. 왜 항상 너는 먼저 알고, 먼저 정하고, 나에게 선택하라고 하느냐고. 지은의 눈가가 젖었다. 나는 이제 겨우 내 이름으로 누군가의 서류를 넘겨받았어. 이제 겨우 내 서명을 남들이 보게 됐어. 나한테도 그런 날이 오더라. 그런데 너는 그걸 하루 만에 가져와서 다 부숴버리자고?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은의 분노 속에는 공포가, 그리고 그 공포 아래에는 상처가 웅크리고 있었다. 오래된 결핍이 얻은 것을 잃을까 봐 벌벌 떠는 소리가 문장 사이사이에 묻어났다. 그때 현관 쪽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최 여사가 문을 열고 누구와 짧게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이윽고 그녀가 현관에서 나와 서재 쪽으로 향하다가 마당에 두 사람을 보고 멈췄다. 그녀의 눈이 지원의 손에 들린 서류를 스쳤고 지은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다. 묻지 않았다. 다만 눈빛이 더 어두워졌다. 전화가 왔어.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 변호사. 지은은 입술을 깨물더니 전화를 받으러 집 안으로 성큼 들어갔다. 지원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이 싸늘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현관 안쪽에서 들려오는 지은의 목소리를 흘려들었다. 네, 들었어요. 아니요. 그건 내 기자요. 지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무슨 기사?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잠시 침묵. 유언장 변경. 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네네, 내일까지라면 숨 고르는 소리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게 도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온 지은의 눈빛은 다른 빛을 띠고 있었다. 그 빛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방향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고민은 잠시 뒤로 미뤄진 빛이었다. 무슨 말 했어? 지원이 물었다. 상황을 내가 통제해야 한대. 지은이 말끝을 다지며 말했다. 기사 하나가 돌고 있대. 강릉에서 본 사람이 있었나 봐. 내가 회장님이랑 다투었다고. 쓰레기야. 그런데 이런 건 빨라. 그러니까 유언을 빨리 정리하자고 했어. 법적으로 거리 두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구와의 거리? 모두와의 거리. 지은은 눈을 들어 지원을 봤다. 나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아. 지원은 한 발 다가섰다. 그래서 괴물이 되는 사람 손을 잡겠다는 거야. 김 변호사는 선택할 수 있는 손이 그 사람뿐이면 그 손부터 잡아야지. 지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너는 늘 옳은 말만 해. 근데 세상에서 옳은 말은 가끔 가장 쓸모없어. 지원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발밑에 디딤돌 배열이 갑자기 낯설게 보였다. 같은 길을 수십 번 오갔는데도 낯설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서늘했다. 그날 오후 박도연은 잠에서 늦게 깼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식었다. 지원이 물수건을 데워 이마에 올리니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지은이는? 나갔어요. 금방 들어올 거예요. 그래, 그는 눈을 감았다 떴다. 내가 너무 늦었나? 아직은 아니에요. 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금이 깊어지고 있어요. 박도연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금은 대체로 안에서부터 시작하지.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지원은 서쪽 복도 앞에서 또 한 번 멈춰섰다. 문틈의 냄새는 아침보다 더 진했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의 호흡이 벽을 타고 나오듯. 그녀는 손을 문틀에 올려놓았다. 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말하자고 했지.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지은이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언니. 지원이 돌아보았다. 내일까지야. 지은이 말했다. 김 변호사랑 3번 통화했어. 내일 정오 전에 다 끝내야 해. 무엇을? 유언장 변경. 지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할게.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그때까지 제발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부탁이야. 지원은 오래 지은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약속했어. 늦기 전에 말하겠다고.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다. 바람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어느 쪽의 편도 아니었다. 지은은 한 걸음 가까이 왔다. 그럼 오늘 밤만 나에게 시간을 줘. 지원은 눈을 감았다 뜨고 마침내 말했다. 오늘 밤만. 약속은 다시 한번 어딘가에 묶였다. 그리고 그 매듭이 밤이 깊어질수록 더 단단해지거나 더 쉽게 풀어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될 터였다. 집안 어딘가에선 컵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멀리 숲에서는 새가 한번 울었다. 해가 저물었다. 그리고 어둠이 말하기 전에 마지막 층을 집 위에 펼쳐놓았다. 밤은 길었다. 지원은 눕지 못했다. 창틀에 기대어 숲의 어둠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시갯바늘이 새벽 4시를 가리킬 무렵 겨우 눈을 감았다. 약속은 오늘 밤까지만이었다. 해가 뜨면 말한다. 그 결심이 피부 아래로 박혀 있었다. 그 사이 집은 숨을 죽였고 바람은 유리창을 얕게 긁었다. 지은은 방 안에서 움직였다. 옷걸이에 걸린 수트를 꺼내고 다시 넣고 낮은 굽과 약간 높은 굽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책상 위에는 서류 가방과 펜, 작은 녹음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어느 순간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눈빛에 피로가 깔렸지만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고 스피커를 켜지 않은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다. 네, 내일 정오. 여기서요. 아니요.
집으로 오지 마세요. 강릉 근처 카페요. 네, 변호사님. 기사요? 이미. 잠깐 침묵. 아니요. 막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럼. 각서 형태로도. 전화가 끊겼다. 지은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잠깐 눈을 감았다. 목에 힘을 주면 목소리가 낮아진다는 걸 알았다. 낮은 목소리는 흔들리는 것을 덜 들키게 한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새벽 5시 반, 최 여사가 부엌에서 미음을 끓였다. 박도연은 식탁에 잠시 앉아 한 숟갈씩 떠먹었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기침은 더 잦아졌다. 지원이 잔을 들고 옆에 앉자 박도연은 옆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늘은 바람이 바뀌겠소. 네, 지원이 묻자 그는 멀리 창밖을 가리켰다. 구름이 낮아졌지. 산을 누르고 있소. 이런 나른 사람들 말도 낮아진다오. 그래서 더 멀리 들어온다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 여사는 미음을 부어놓고 조용히 물었다. 어젯밤 결심했지요? 지원은 대답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최 여사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했다. 늦지 않게. 그게 늘 문제였어요. 늦지 않게가 언제인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아침 일과는 어김없었다. 빨래는 삶아 말렸고 상추는 텃밭에서 따와 씻었다. 지원은 중간중간 손을 닦고 방으로 올라가 상자 속 수첩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손끝에 종이의 결이 익숙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더 가벼워졌다. 숨기기보다 내어놓는 편이 덜 무겁다는 것을 그녀의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11시가 넘어갈 즈음 지은은 차키를 들고 현관으로 나왔다. 코트깃을 세우고 서류 가방의 지퍼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지원은 현관 앞에서 막아 서듯 서 있지 않았다. 대신 계단을 내려오며 그 앞을 지나칠 때 아주 짧게 말했다. 끝나고 돌아와. 점심은 데워줄게. 지은은 한 박자 놓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응. 차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박도연은 창문가에 서서 한동안 대문 쪽을 바라보다가 기침을 한 번 더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지원은 식탁 위 수건을 접어치우고 손을 씻고 마당으로 나갔다. 무궁화 아치 아래에서는 어제와 거의 같은 바람이 불고 있었다. 비슷한 공기, 조금 다른 냄새. 긴장한 사람의 냄새는 금세 흩어지지만 지나갔다는 사실만은 오래 남는다. 강릉의 작은 카페, 통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얕게 보이는 자리에서 지은은 김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언제나처럼 단정했다. 그러나 단정함이 오늘은 조금 날카로웠다.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그의 손놀림은 서류를 접고 펴는 일에만 집중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런 건 빨리 가는 쪽이 유리해요. 특히 상대가 언론을 움직일 수 있다면 더더욱. 상대요? 지은이 되물었다. 누구든. 김 변호사는 눈썹을 아주 조금 올렸다. 사람들은 누구 편도 아닙니다. 그날 재미있는 편일 뿐이죠. 그러니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건 오늘 정리해두죠.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효력은 즉시 발생하게 만들 수 있어요. 회장님이 오늘 서명하실까요? 지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건 설득의 문제죠. 김 변호사가 어깨를 으쓱했다. 혹시 모르니 플랜 B도 준비해두겠습니다. 증인과 공증을 안으로 부르면 집안에서 끝낼 수도 있어요. 기자들은 제가 막아두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지은은 커피에 손을 대지 않았다. 입술이 마른 것을 느끼면서도 물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뭐가 필요하죠? 신뢰, 김 변호사가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리고 명확함. 한지원 씨와의 선긋기. 가족인지 아닌지의 싸움이 되면 복잡해집니다. 이건 법과 절차의 문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지은은 잠깐 허공을 보았다. 나는 가족이고 아니고 둘 다예요. 김 변호사는 잠깐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복잡한 말을 싫어합니다. 단순하게 만드는데 돈을 쓰죠. 지은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다. 오늘 오후
다시 연락주세요. 집에서는 오후가 길어졌다. 지원은 우편함을 확인했다. 더 이상 봉투는 없었다. 대신 대문 옆 나무 기둥에 누군가 손톱으로 그어놓은 조그만 흠집이 눈에 들어왔다. 어제는 없었던 것, 사소한 흔적. 그녀는 그 흠집을 엄지로 만져보고 안으로 들어왔다. 2시 조금 넘어 최 여사가 다급히 지원을 불렀다. 기사가 떴어요. 휴대전화 화면에는 짧은 제목과 함께 누가 찍었는지도 모를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강릉 카페 앞 지은과 김 변호사가 뭔가를 나누는 장면. 멀리서 찍혀 흐릿했지만 구도가 나빴다. 젊은 아내와 의문의 남자. 강릉에서 단둘이. 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누가?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최 여사가 담담히 말했다. 막아야 할 사람도 막지 말아야 할 사람도 이미 정해져 있던 모양이니까. 3시가 가까워질 즈음 지은이 돌아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분주했다. 그녀는 바로 서재로 들어갔다. 지원이 따라가자 지은이 말했다. 오늘 집으로 오기로 했어. 공증인하고 김 변호사. 회장님께 말은 아직. 지은이 숨을 몰아쉬었다. 먼저 보고 설득하고 시간 안에. 그때 박도현이 서재 문 앞에 나타났다. 낯빛은 더 창백했고 눈은 깊었다. 그는 방 안 공기를 한번 훌뜩 바라보더니 지팡이를 살짝 바닥에 두드렸다. 무슨 손님이 온다고. 상황 정리를 위해 지은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박도현이 손을 들었다. 김 변호사라며. 그는 그 이름을 꽤 오랜만에 입안에 굴리는 사람처럼 발음했다. 부르지 말게. 회장님. 지은의 어깨가 떨렸다. 이건 회장님은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밖이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안을 닫아야 해요. 닫는다고 다 멈추진 않지. 박도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열면 들어오는 것들도 있어. 그러나 오늘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럼 뭘 하죠? 지은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나는 오늘부터 괴물이 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하면 확실히 그렇게 돼요. 박도현은 말없이 지팡이에 체중을 더 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지원을 보았다. 지원은 박도현의 시선에서 부탁을 읽었다. 부탁과 포기 사이의 얇은 경계.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시간이 딱 맞았다. 최 여사가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들어섰다. 한 사람은 공증인이었고 한 사람은 김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는 예의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오래된 건 당신이지, 박도현이 짧게 말했다. 그런데 요즘은 낯설구만. 김 변호사는 미소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정리했다. 시간이 빠듯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효력은 오늘자로. 박도현은 의자에 앉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앞에 서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글자는 많은데 말은 없었다. 그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지은이 숨을 참았다. 지원은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최 여사는 벽 쪽에 서서 손을 모았다. 펜촉이 종이에 닿기 직전 박도현은 펜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아니요. 지은이 한 걸음 나섰다. 회장님. 오늘은 아니요. 박도현이 반복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먼저 하겠소. 그 다음에 서명은 언제든 할 수 있소. 김 변호사의 미소가 아주 조금 굳었다. 회장님, 외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기사도 났고 추측이. 그 기사, 당신이 막는다고 하지 않았나. 박도현이 눈을 들었다. 막는다고 말하는 순간 퍼지는 법이지. 잠깐의 정적. 김 변호사는 다시 서류를 앞으로 밀었다. 회장님, 이건 회장님께도 이익입니다.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입니다.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박도현이 멈추고 지은을 보았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오. 지원의 심장이 강하게 한번 뛰었다. 이제다. 그녀는 상자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말은 이미 몸 안에서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지은이 먼저 말했다. 오늘 말하지 말아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뜻은 분명했다. 오늘까지만. 제발. 지원은 그 말을 어젯밤의 약속과 포개보았다. 오늘 밤까지만. 그러나 오후는 이미 이만큼 기울었고 해는 빨리 졌다. 지원은 입술을 다물었다. 그녀의 침묵 위로 창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구름이 더 낮아졌다. 김 변호사는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오늘은 검토만. 내일 오전에 다시. 그때 결정하십시다. 박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의자에 앉아 기침을 길게 했다. 목소리가 깨어지는 소리가 났다. 최 여사가 물을 건넸다. 지은은 양손을 주먹 쥐듯 쥐고 있었다. 지원은 그런 지은의 손등에 있는 작고 하얀 흉터를 보았다. 어릴 때 유리 조각의 베인 자리. 그때도 피가 많이 났었다. 그러나 금방 아물었다. 흉터는 남았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문이 닫힌 후 집안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김 변호사는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고 공증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최 여사가 문을 닫았다. 바람이 유리를 두드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밤, 지원은 서쪽 복도 앞을 지나지 않았다. 대신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박도현은 방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아주 약하게 들렸다. 지은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했다. 세 사람의 소리가 서로 닿지 않을 만큼 멀고 또 서로를 의식할 만큼 가까웠다. 새벽을 조금 남기고 번개가 멀리서 한 번 번쩍였다. 이어 천천히 낮은 천둥이 굴렀다. 지원은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다. 지은의 방 문 앞을 지나며 멈칫했다. 손등을 문에 댔다. 안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오늘 밤만. 약속의 마지막 층.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낯선 번호. 지원은 받지 않았다. 곧 메시지가 도착했다. 짧았다. 준비됐습니다. 발신인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문장의 묻은 냄새는 익숙했다. 법과 절차의 말투, 계획과 속도의 문장. 김 변호사. 지원은 화면을 꺼버렸다. 손끝이 차가웠다. 집은 숨을 크게 한 번 쉬었다. 그리고 폭우가 산을 넘어왔다. 비는 밤을 삼켰다. 폭우는 처마를 두드리고 바람은 숲의 잎사귀를 뜯어내듯 휘몰아쳤다. 집안의 불빛은 낮게 깔렸고 전류가 흔들릴 때마다 천장의 그림자가 떨렸다. 최 여사는 부엌에서 촛불을 미리 꺼내어 식탁 옆에 놓았다. 지원은 응접실에서 소리를 듣고 있었다. 방 안 깊숙이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났다. 박도현은 방에 들어가 글을 쓰고 있었다. 지은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다가 어느 순간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오늘 밤만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모굴대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자정 무렵 불이 한 번 깜빡였다. 다시 켜졌다. 잠시 후 또 한 번 더 크게 흔들렸다. 촛불의 심지를 길게 뽑아두던 최 여사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무가 선을 건드렸나 보네. 1시 반, 천둥이 멀리서 굴러왔다. 지원은 물 한 잔을 마시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지은의 방문 앞을 지나며 손등을 대보았다. 안에서는 종이가 뒤적이는 소리도 발걸음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쪽 복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반대로 돌아 응접실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때 낮고 둔탁한 소리가 집안 어딘가에서 났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지팡이가 넘어질 때의 소리 같았다. 회장님, 지원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맨발로 계단을 뛰어내려가 서재 문을 밀었다. 불은 켜져 있었다. 책상이 어지럽진 않았다. 그러나 소파 옆 카페트 위에 박도현이 쓰러져 있었다. 손은 반쯤 공중에 들린 채 굳어 있었고 바닥에는 물컵이 엎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회장님, 지원이 무릎을 꿇었다. 차갑진 않았다. 그러나 눈꺼풀은 힘없이 닫혀 있었다. 숨을 느끼려 가슴께에 손을 올렸지만
규칙적인 오르내림은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전화기를 찾아 들었다. 최 여사. 부엌에서 달려온 최 여사는 얼굴이 하얘졌다. 구급차. 지원이 전화를 거는 사이 지은이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번개가 집안을 하얗게 비추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놀람, 공포,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표정. 무슨 일이야? 회장님. 지은은 한 걸음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바닥의 물 때문에 미끄러질 뻔한 그녀를 지원이 팔로 막았다. 조심해. 숨은, 목소리는 지나치게 낮았다. 미약해요. 아니, 없어.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목 아래를 다시 더듬었다.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집안의 불이 한 번 더 깜빡였다. 가슴 압박과 산소 마스크, 반복되는 확인. 그리고 단정적인 말, 심정지. 이동 중이라도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관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 비의 냄새가 거실 깊숙이까지 들어왔다. 찬물의 미지근함이 한꺼번에 식어내리는 느낌이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나가자 최 여사는 문간에 서서 허공을 향해 작은 절을 했다. 지은은 서재 문턱에 등을 기대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원은 손에 쥔 물티슈를 내려놓지 못했다. 물티슈의 가장자리가 손바닥에 자국을 남겼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조용한 목소리, 공식적인 문장. 지원이 전화를 끊자마자 의자 등받이에 이마를 붙였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으나 나오지 않았다. 바닥에 물 웅덩이에 비친 천장이 흔들리고 있었다. 해가 뜨자 비는 느슨해졌다. 경찰과 의사가 집을 찾았다. 형식적인 확인, 방 안의 흔적, 약물의 유무, 외부 침입의 가능성, 포도당 잔류, 혈압약, 심근경색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검을 원하시면 최 여사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이분은 오래 앓으셨어요. 경찰은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고 혹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를 묻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지원은 새벽의 순서를 차분히 말했다. 지은은 서재에 있었고 자신은 응접실에 있었고 최 여사는 부엌에 있었다. 김 변호사. 전날에 다녀갔고 오늘 오전에 다시 오기로 했지만 지은은 거기서 말을 멈췄다. 서재의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흰 종이에 한지원이라고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최 여사가 눈짓으로 지원에게 건넸다. 지원은 봉투를 들고 한동안 그냥 서 있었다. 어느 순간 마음이 허물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와 작은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의 첫 줄은 느리게 시작했다. 지원아, 딸아. 글씨는 흔들렸으나 힘이 있었다. 나는 오래 겁이 많았다. 젊을 때도, 늙어서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늦기 전에 쓰려고 한다. 너와 지은이는 내 딸이다. 이 말이 어떻게 상처가 되는지 알면서도 쓴다. 상처를 남긴 사람이 치유를 청하는 것은 건방이겠지만, 적어도 진실을 남겨야겠다. 지원은 종이를 눌러 잡았다. 서쪽 복도, 그 틈을 너는 찾을 줄 알았다. 거기 있는 것은 내가 숨긴 것이 아니라 내가 숨었다가 끝내 나오지 못한 것이다. 지은이는 지금 불속을 꺾고 있다. 그녀를 잡아라. 이 집을 집으로 만들 사람은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유언은 어제 변경하지 않았다. 내게 하루가 더 남아있다면 나는 내 입으로 말하려 했다. 그러지 못했다면 이 편지가 그것을 대신한다. 마지막 문장. 용서해달라는 말은 쓰지 않겠다. 다만 너희가 서로를 놓지 않기를 바란다. 지원은 편지를 접었다. 손가락이 젖어 있었다. 언제 젖었는지 모르게. 지은은 서재의 의자에 앉아 허공을 보고 있었다. 눈동자는 마르고 붉었다. 지원이 다가가려 하자 그녀가 먼저 말했다. 나 때문이야. 아니야. 나 때문이야. 지은은 더 크게 말했다. 어제 내가 밀었어. 오늘 서명하라고. 안 그러면 기사 더 나올 거라고. 사람들 말 무섭다고. 그 사람 숨이 막혔을 때
내가 밀었을 거야. 말로.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내 말은 칼이 아니었어. 칼이 되게 만든 건 오래된 시간들이야. 그래도 지은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나는 내 손을 봤어. 서류를 쥐고 있었어. 녹음기를 켰었어. 그게 다 내가 사람이 아니게 되는 시작 같은 거였어. 지원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어릴 때 유리 조각에 베인 그 자리를 엄지로 한번 눌렀다. 흉터는 남아. 하지만 살은 다시 붙어. 너도 알아. 그때 현관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났다. 검은 우산을 털며 김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의 정장은 젖어 있었고 표정은 애도와 업무 사이에 어딘가에 있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금 더 빨리. 최 여사는 단호하게 막았다. 지금은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장례와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유언, 김 변호사의 시선이 서재 쪽으로 향했다.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은 어제 변경하지 않았어요. 지원이 나와 말했다. 그의 눈이 지원을 스치며 좁아졌다. 누가 말했죠? 회장님께서 직접 적어 놓으신 걸 제가. 김 변호사가 말을 고쳤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최 여사가 겹쳐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눅진했지만 단단했다. 지금은 사람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섰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내일은 우리가 부를지 결정하죠. 지원이 끊었다. 그의 미소는 어색하게 굳었다. 비가 다시 커졌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한 번 숨을 들이쉬었다. 해는 구름 뒤에서 겨우 내려오고 있었다. 장례 준비는 간소하게 시작됐다. 동네 장의업자가 와서 시간을 잡고 상을 어디에 차릴지 상의했다. 박도현이 앉던 소파 옆 창밖으로 숲이 보이는 자리가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 여사는 검은 리본을 꺼냈다. 지원은 꽃을 주문했다. 하얀 백합과 조심스럽게 무궁화 몇 가지. 밤이 오기 전에 지은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지원이 물었다. 어디가? 잠깐. 지은은 눈을 깜박였다. 바람 좀 쐬고 올게. 숨이 잘 안 쉬어져. 혼자가. 지원이 따라 나서려 하자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혼자. 금방. 문이 닫히고 나서 지원은 잠깐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그녀는 지갑에서 편지의 사본을 접어 다시 읽었다. 너희가 서로를 놓지 않기를. 글자가 물에 번진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손으로 눈을 훔쳤다. 장례 첫날 밤 집안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숲에서는 빗소리가 잦아들었고 바람은 방향을 바꿨다. 서쪽 복도 앞에서 지원은 더 이상 냄새에 놀라지 않았다. 문틈의 냄새는 오늘 밤 새로이 이름을 얻었다. 작별의 냄새, 그리고 시작의 냄새. 새벽녘, 지은이 돌아왔다. 얼굴은 젖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무너져 내리는 대신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의 눈빛. 지원이 말없이 수건을 건넸다. 지은은 그것을 받아들며 아주 낮게 말했다. 언니, 내일 끝나고 나면 나 좀 떠나 있을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디든 갔다 와 숨 쉬어. 돌아올게. 지은이 덧붙였다. 도망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한 시간으로. 지원은 그제야 가슴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손 아래에서 심장이 뛰고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박동. 비는 그쳤다. 창밖의 숲이 아주 조금 빛을 받았다. 그리고 집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남은 것은 보내는 일, 그리고 남아있는 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집은 갑자기 커졌다. 사람의 숨소리가 사라진 자리마다 바람이 들어와 앉았다. 거실 한가운데 박도현이 앉던 소파 옆에는 아직도 누군가 막 일어선 듯 쿠션의 눌림이 남아있었다. 서쪽 복도 앞의 냄새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누군가를 휘청이게 하진 않았다. 작별의 냄새는 오래가지만 방향을 잃지는 않는다. 지은은 약속대로 떠났다. 떠나는 날 그녀는 현관에서 오래 신발끈을 매다가 고개를 들었다.
숨쉬고 올게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지원은 붙잡지 않았다. 붙잡지 않는 것이 돌아올 길을 남겨준다는 걸 이제 알았다. 문이 닫히고 대문이 작게 울릴 때까지 지원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루 이틀은 그냥 지났다. 최 여사와 지원은 상을 거두고 남은 꽃을 물에 다시 꽂았다. 백합은 빨리 졌고 무궁화 가지는 물을 잘 먹었다. 박도현의 방은 잠시 닫아두었다. 대신 응접실과 식당, 작은 서재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다. 오래된 장부와 계약서는 묶어 서랍 깊숙이 넣고 사진과 편지, 수첩은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다. 남겨둘 것과 보내줄 것을 나누는 일은 생각보다 덜 잔인했다. 손이 기억하는 속도로 마음이 따라왔다. 어느 날 아침, 지원은 거실 바닥에 앉아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다가 마음속에 문장을 하나 적었다. 이 집을 집으로 만든다. 방법은 화려하지 않아도 됐다. 사람과 차, 책과 숨, 바람이 오갈 수 있는 문을 열어두면 된다. 이름을 붙일 차례였다. 지원은 종이 위에 여러 번 써보았다. 하늘정원. 하늘과 닿아 있고 정원처럼 손길이 닿는 곳. 하늘정원은 크게 바꾸지 않고 열었다. 예약이나 드레스 코드 같은 것은 없었다. 낮에는 차를 우리고 빵을 데웠고 오후엔 책을 펼쳐놓고 읽는 시간을 만들었다. 저녁엔 등불을 낮게 켜고 음악을 아주 작게 틀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기웃거렸다. 여길 그냥 들어가도 되나? 무슨 차를 파는 거야? 한 잔을 마시면 한 이야기가 생겼고 두 번 오면 웃음으로 인사를 했다. 누군가는 상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들렀고 누군가는 먼 길을 오다 잠시 쉬었다. 최 여사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다. 그러나 그녀가 컵을 닦는 손길이 부드러워질수록 손님들은 오래 앉았다. 어떤 날은 초등학생들이 숙제를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고 어떤 날은 새벽 기차를 타고 온 여행자가 혼자 앉아 바깥비를 오래 바라보았다. 지원은 물을 더 붓고 차를 더 우렸다. 오래전 한여름의 약속이 비로소 다른 모양으로 지켜지는 듯했다. 김 변호사는 한 번 더 찾아왔다. 장례가 끝난 다음 주였다. 그는 문 앞에서 명함을 다시 내밀며 깍듯하게 말했다. 유족분들이 편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세금과 절차는 늦출수록 불리합니다. 지원은 새로 선임한 회계사와 젊은 변호사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건넸다. 이쪽으로 공유해 주세요. 안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깐 미소를 잃었다가 곧다시 예의를 회복했다. 알겠습니다. 그가 돌아선 뒤 최 여사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괜찮을까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의 문을 누가 열고 닫는지 우리가 정하면 돼요. 지은의 소식은 띄엄띄엄 왔다.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서빙을 시작했다는 연락, 월세가 싼 반지하를 구했다는 메시지, 가끔은 밤늦게 보낸 짧은 한 줄, 오늘은 덜 힘들었어. 어떤 밤에는 한참 뒤에 미안이라는 문장이 따라왔다. 지원은 길게 답하지 않았다. 숨 쉬는 만큼만. 배고프면 말하고. 여기도 괜찮아. 한 번은 전화가 왔다. 늦은 밤, 비가 조금씩 내리던 날이었다. 지은은 말을 꺼내기 전에 숨을 고르는 소리가 길었다. 나 오늘 손님한테 욕 먹었어. 물컵을 엎질렀다고. 사장님은 그냥 넘어가자고 했는데 내가 더 화가 났어. 예전에 나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지지 않으려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미안하다고 했어. 그랬더니 더 마음이 아팠어. 지원은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지 않는다는 게 뭔지 우리는 지금 다시 배우는 중이야. 때로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지는 게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은이 아주 낮게 웃었다. 언니는 늘 옳은 말을 해. 근데 오늘은 쓸모가 있었어. 여름이 코앞에 왔다. 하늘정원 앞길의 무궁화가 다시 봉우리를 올렸다. 지원은 작은 화분 몇 개를 더 들였다. 산수국, 라벤더, 맨드라미. 아이들이 이름을 묻고 지원이 한 글자씩 따라 읽게 했다. 하늘정원, 아이들이 따라 하다가 웃었다. 하늘에서 내려왔나 봐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 어느 날 오후, 축축한 바람이 끝나고 햇빛이 갑자기 환해졌을 때 대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다. 지은이었다. 여행 가방은 작았고 얼굴은 조금 더 말랐다.
그러나 눈빛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지원은 말없이 걸어나가 그녀를 안았다. 안는 동안 지은이 아주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돌아왔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현관 계단에 나란히 앉아 수박을 먹었다. 종지를 들고 씨를 툭툭 뱉으며 지은이 말했다. 서울에서 일이 하나 더 있었어. 길에서 어떤 할머니가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잘 안 멈추더라. 내가 일으켜드렸는데 할머니가 내 손을 보더니 그러시는 거야. 이 손은 많이도 쥐었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 나는 그동안 쥐는 법만 알았던 것 같아. 놓아야 하는 걸 이제 배우는 중이야.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은 놓아도 돌아오는 법을 가르쳐 서쪽 복도 쪽에서 여전히 냄새가 아주 옅게 스며왔다. 둘은 더 이상 그 냄새에 긴장하지 않았다. 이름을 얻은 냄새는 사람을 덜 흔들었다. 지은은 곧 하늘정원의 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컵을 닦고 물을 데우고 주문을 받았다. 서툴렀지만 집중력은 좋았다. 손님들이 그녀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었다. 아, 그 뉴스에 나오던. 지은은 그럴 때마다 짧게 웃었다. 차 드시러 오셨죠? 대화는 그 한 문장으로 끝났다. 추측은 오래가지 못했다. 차 향과 빵 냄새, 책장의 종이 냄새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눌렀다. 몇 번 더 오면 그들은 어느새 주인의 이름 대신 차의 이름을 불렀다. 어제 마셨던 산수국 블렌드로요. 가끔은 누군가 상처를 들고 들어왔다. 손에 싸매고 온 붕대, 방금 끝낸 싸움의 말투,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눈물들. 하늘정원은 병원이 아니었고 상담소도 아니었지만 따뜻한 물을 건네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 지은은 물을 건네며 자신이 배운 문장을 떠올렸다. 숨쉬는 만큼만 그 문장은 어느새 그녀의 것이 되어 있었다. 최 여사는 어느 날 작은 화분을 하나 들고 왔다. 분홍빛 무궁화였다. 그 사람. 좋아했던 색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더 말하지 않아도 둘은 알았다. 화분은 서쪽 복도와 가장 가까운 창가에 놓였다. 햇빛이 스치면 꽃잎이 아주 얇게 빛났다. 문틈의 냄새와 꽃향기가 겹치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조금 더 밝아지는 것을 셋 모두 느꼈다. 여름 한가운데 하늘정원은 바빠졌다. 커다란 지도를 벽에 붙여 손님들이 온 곳에 작은 핀을 꽂게 했다. 강릉, 춘천, 서울, 부산, 때로는 일본과 대만에서 온 핀도 있었다. 핀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핀 사이사이에 두 자매의 일상이 촘촘히 들어갔다. 오후 늦게 비가 한 차례 지나간 뒤 지원은 안쪽 작은 방을 정리해 책과 담요를 두었다. 여기서 쉬다가요. 길 잃은 사람들에게는 잠깐 눕는 자리가 필요했다. 밤이면 둘은 여전히 현관 계단에 앉았다. 초저녁에 벌레 소리가 잦아들면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나는 가끔 여전히 무서워. 내가 다시 그때의 내가 될까봐. 지원은 대답했다. 그때의 너도 너였고 지금의 너도 너야. 다만 이제는 방향을 아는 너. 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이따금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응. 어느 날 보름달이 무겁게 떠오른 밤 서쪽 복도의 문 앞에서 지원이 멈춰 섰다. 지은이 다가와 옆에 섰다. 둘은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문틀에 동시에 손을 올렸다. 나무는 따뜻했다. 누군가의 약속이 붙어있던 자리였다. 박도현이 남긴 마지막 편지, 너희가 서로를 놓지 않기를이라는 문장이 문틀의 결을 따라 소리 없이 흘렀다. 둘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냄새는 여전했지만 두려움은 줄었다. 여름은 그렇게 깊어졌다. 하늘정원에는 점점 더 많은 이름이 오갔고 이름보다 더 오래 남는 숨이 쌓였다. 누군가는 말했고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었다. 지원과 지은은 듣고 쏟고 덮고 다시 듣는 일을 반복했다. 집은 집이 되었다. 과거는 냄새로 남았고 현재는 온도로 남았다. 그리고 미래는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들어오는 공기처럼 조용히 흘러들었다. 초가을 바람이 산등성을 타고 내려왔다. 하늘정원 앞 무궁화는 꽃잎을 덜어냈고 대신 잎이 더 진해졌다. 손님들은 한결같이 바람이 좋아졌다고 말하며 창가 자리를 찾았다. 지원은 물의 온도를 맞추고 지은은 잔을 예열하며
손님들의 기척을 눈치로 나눴다. 하루의 리듬이 생겼다.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고 정해진 시간에 불을 낮추고 남은 조용함을 서로의 목소리로 채웠다. 그런 어느 오후 대문 앞에 최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오래된 오동나무 냄새가 상자 틈에서 새어나왔다. 이건 이제 건네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가 상자를 두 손으로 내밀었다. 내가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지. 지은이 상자를 받아들었다. 자물쇠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열쇠는 안에 달려 있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천으로 감싼 봉투 몇 장과 얇은 노트, 그리고 낡은 리본으로 묶인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지원이 가장 위에 봉투를 열었다. 편지였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잉크는 일부 번져 있었다.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최언니, 내가 떠나는 날을 맞추고 무궁화가 잎을 떨구더라. 강풍도 아닌데 꽃잎이 자꾸 내 발등에 붙었어. 언니, 나는 겁이 난다. 지키려면 떠나야 한다는 말이 제일 잔인하지? 서명이 없었지만 누군지 알았다. 정미혜. 수첩에서 읽었던 문장과 같은 숨, 같은 고백. 또 다른 봉투에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 집이 더 새로웠던 시절의 거실, 한옥 텐마루에 나란히 앉은 두 여인. 한 사람은 집안의 공기를 알고 있는 얼굴, 다른 한 사람은 어딘가를 떠날 준비를 한 얼굴. 사진 뒷면에는 간단히 적혀 있었다. 여름 끝 입술 다물기. 서류 뭉치의 표지는 법원 서식이었다. 양도 예약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 아래 토지 명세와 공동명의 예정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미혜, 박도현. 날짜는 20여 년 전 여름이었다. 마지막 장에는 반대와 압력으로 미루다. 다시. 라는 메모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회장님이 그때는 제대로 못했어요.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겠다고 약속하고 밀렸고 다시 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밀렸고 나는 그걸 다 보관만 했지. 그러다 너무 오래. 그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었어요. 잠잠하게 넘어가는 게 두 아이한테 좋다고. 근데 그 잠잠함이 칼이었죠. 미안해요. 지은이 상자 안쪽에 손을 넣어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얇았고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쪽지 하나가 있었다. 사진 속 여인은 흰 한복을 입고 지붕 위 하늘을 보고 있었다. 쪽지에는 단 3글자만 적혀 있었다. 끝까지 사랑. 지은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나는 내가 제일 늦게 알았네요. 늦게 안다고 더 나쁜 사람 되는 건 아니야. 최 여사가 말했다. 늦게 안 만큼 오래 붙들 수 있어요. 문 밖에서 바람이 달라졌다. 낮게 깔리던 바람이 한번 훅 올라탔다 내려왔다. 지원은 상자 안쪽에 더 있는지 손으로 바닥을 쓸어봤다. 바닥에 붙은 작은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법인을 만드는 대신 집을 지키라는 메모와 함께 박도연이 적어둔 임시유언의 초안이 들어있었다. 정식 효력은 없었지만 의지가 분명했다. 하늘정원은 공개된 집으로 유지한다. 소유는 나뉘되 문은 열린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지은이 물었다. 물음 뒤에는 다짐의 그림자가 이미 길게 깔려 있었다. 문을 열고 문턱을 낮추자 지원이 답했다. 우리가 못 지킨 약속은 이미 있었으니까 지킬 수 있는 약속부터. 그날 저녁 손님이 빠지고 난 자리에 셋이 앉아 차를 마셨다. 최 여사는 그날 처음으로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다. 박도현이 젊을 때 무궁화 아래서 첫 잔을 올리던 날, 폭설이 내린 겨울밤에 정미애가 훌쩍 떠난 날, 봄에 다시 나타나 2개의 작은 모자를 보여주던 날, 그때도 나는 대답을 미뤘어요. 이제 보니 미루는 건 대답이더라. 지은은 한참을 듣기만 했다. 눈동자에 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진 않았다. 다 듣고 난 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미룬 게 많았어요. 용서도, 사과도, 관계도, 도망이 아니고 미루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지원의 휴대전화가 떨렸다. 낯선 번호. 받자마자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지원 씨, 강릉지방법원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관련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박 회장님의 친인척 측에서 일부가 제기되었습니다. 열람하시고 대응하시죠. 통화가 끊기고 공기가 잠깐 무거워졌다. 최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오는구나. 지원은 이미 새로운 변호사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꺼내 들고 있었다. 온 줄 알았어. 오라고 해. 지은이 그녀를 봤다. 지원은 어깨를 펴고 말했다. 우리는 숨기지 않아.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내놓고 없는 걸 만들지 않아. 그리고 이 집이 무엇인지 설명해. 집은 싸움의 전리품이 아니라고. 며칠 뒤 정식 통지서가 도착했다. 청구인은 박도현의 먼 친척이었다. 자산 목록을 열거하며 기여분을 주장했다. 옛 변호사 김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문장 습관은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속도와 압박. 지원과 지은은 새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점고, 눈빛이 또렷한 사람이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당신들이 가진 문서와 증언이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요. 다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지원이 답했다. 우리는 오래 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재판 준비는 지루했지만 두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낮에는 차를 우리고 밤에는 서류를 정리했다. 중간중간 최 여사가 기억을 보탰다.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날은 눈이 이렇게 왔지. 기억은 증거가 되기도 하고 숨이 되기도 했다. 한 번은 법원 출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얼굴을 마주쳤다. 김 변호사였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온 듯했다. 눈이 마주치자 예의 미소를 지었다. 잘 지내시죠?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지나간 뒤 지은이 아주 낮게 말했다. 이런 사람이 무섭지 않다는 말을 하진 않을게. 근데 더 이상 빌리지 않을게. 뭘? 그런 사람의 손. 지은이 손을 펼쳐 보였다. 우리 손으로 하면 돼. 가을이 더 깊어졌다. 하늘정원의 손님들은 더 차분해졌고 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호미를 들고 나타났다. 내가 무궁화 가지를 좀 다듬어 줄까?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마른 가지를 쳐냈다. 꽃은 겁이 많아. 겁내는 걸 잘라줘야 다시 피어. 지은은 그 말을 오래 마음에 품었다. 그날 밤 그녀가 먼저 지원에게 말했다. 언니, 나 용서할게. 누구를? 지원이 물었다. 나, 지은이 답했다. 나를 용서할게. 내가 했던 선택들, 못했던 말들, 미뤘던 시간들. 그걸 들고서는 계속 못 살겠어. 지원은 그 대답에 오래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어려운 용서야. 그래서 오늘 얘기했어. 지은이 웃었다. 하루를 또 미루지 않으려고. 며칠 뒤 재판부에서 중간 결정을 통보해왔다. 청구의 상당 부분이 각하되었다. 남은 쟁점은 협의의 여지를 남겼다. 젊은 변호사가 웃었다.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지원은 통지서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지은이 옆에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숨이 조금 쉬어진다. 그날 밤 셋은 서쪽 복도 앞에서 잠시 발을 멈췄다. 최 여사가 작은 촛불 하나를 문 옆에 놓았다. 어떤 의식도 아니었다. 다만 오래된 냄새에 조용히 불빛을 붙여주는 일이었다. 문은 닫힌 채였지만 불빛은 길게 벽을 어루만졌다. 최 여사가 입을 열었다. 나도 오늘 말할 게 있어요. 미안했어요. 너무 오래 미뤘어요. 근데 이제 나도 놓을래요. 붙들고 있는 게 사랑은 아니었더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웠다. 세 사람 모두 그렇게 느꼈다. 붙들기를 놓는 순간 어쩌면 사랑은 더 가까워진다. 붙잡기 위해 아니라 같이 걷기 위해. 초가을의 마지막 밤, 하늘은 높았고 공기는 맑았다. 하늘 정원의 불은 늦게까지 환했다. 손님이 다 돌아간 뒤 두 자매는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지은이 말했다. 언니, 우리 겨울 준비하자. 무슨 준비? 지원이 웃었다.
온도. 지은이 대답했다.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느 온도로 맞아야 하는지. 차는 몇 도, 말은 몇 도, 침묵은 몇 도.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온도를 아는 집. 그건 좋은 약속이다. 둘은 약속을 길게 하진 않았다. 다만 같은 곳을 바라봤다. 서쪽 복도의 냄새는 여전했고 하늘 정원의 공기는 따뜻했다. 다음 계절로 가는 문턱이 낮아졌다. 그리고 문턱 위에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새로운 발자국 자리가 있었다. 첫눈이 내리기 전날 공기가 눈처럼 얇아졌다. 하늘 정원 마당의 무궁화는 가지를 말아 올렸고 창틀에는 찬기가 얇게 내려앉았다. 지원과 지은은 창문 틈새에 방풍 테이프를 붙이고 문풍지를 덧대며 온도를 맞췄다. 주전자에서는 물이 천천히 끓었고 스토브 위에는 유자청과 대추가 함께 데워졌다. 차는 85도. 지은이 노트에 적었다. 생강은 90도. 말은 60도. 침묵은 40도. 지원이 웃었다. 침묵이 제일 낫네. 오래 들으려면 낫아야 하니까. 지은이 펜을 돌렸다. 뜨거운 말은 금방 식어. 근데 낮은 온도의 침묵은 오래가. 그 노트의 첫 장에는 겨울 온도표라고 적혀 있었다. 물온도, 방온도, 손온도, 말온도. 집이 집답게 있기 위한 기준. 하늘정원은 그 기준을 붙잡고 겨울 준비를 했다. 방문자를 위한 무릎 담요를 덮어내고 입구에는 작은 난로를 놓았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사람에게는 먼저 물을 내었다. 첫눈이 흩날리던 날 젊은 부부가 들어왔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어깨가 굳어 있었다. 지원은 말하지 않았다. 지은이 물잔을 놓고 조심스럽게 유자차를 따랐다. 한 모금씩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부부가 동시에 컵을 내려놓았을 때 지은이 낮게 물었다. 추우셨죠? 그 말에 둘의 어깨가 동시에 조금 내려갔다. 뜨거운 조언도 날카로운 위로도 아니었다. 온도만 맞췄다. 잠시 후 남자가 먼저 말했다. 여긴 따뜻하네요. 여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창밖에 내려앉는 눈을 오래 보았다. 지은은 노트의 빈칸에 아주 작게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다. 오늘의 온도. 다음 날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제 열어볼까요? 지원과 지은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쪽 복도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이 오기 전에 문을 열어 바람을 한번 통하게 해야 해요. 닫힌 방은 추위에 더 약해져요. 셋은 오후 햇살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에 서쪽 복도로 향했다. 문틀을 손바닥으로 쓸어보면 여전히 나무는 따뜻했다. 최 여사가 작은 열쇠를 꺼냈다. 말없이 문고리에 꽂고 돌렸다. 딸깍. 오래된 경첩이 짧게 신음했다. 문은 아주 천천히 열렸다. 방은 크지 않았다. 낮은 창이 남서쪽으로 나 있었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장이 있었고 장 위에는 작은 상자와 리본이 얹어 있었다. 바닥에는 맞춤처럼 놓인 작은 탁자, 그 위에 하얀 수건 한 장. 공기에 스며있던 냄새가 더 또렷해졌다. 말라붙은 꽃, 종이, 나무, 그리고 아주 희미한 향수. 지원은 방 중앙에 서서 한 번 숨을 들이켰다. 지은은 탁자 앞에 앉아 손가락으로 수건이 가장자리를 만졌다.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장의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색이 바랜 한복 조각, 손바느질로 꿰맨 작은 주머니, 그리고 아주 작은 음악 상자 하나. 지은이 음악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나무 태엽이 둔탁하게 한번 돌아가더니 아주 작은 소리로 멜로디를 뱉었다. 오래된 자장가 같은, 완전히 기억나지 않는 노래. 셋은 움직이지 않았다. 멜로디가 두어 번 맴돌다 멈추었다. 대신 창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아주 살짝 흔들었다. 비워내고 남겨요. 최 여사가 말했다. 여긴 폐쇄된 비밀방이 아니라 기록방이 되면 좋겠어요. 숨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탁자 위 수건을 꺾고 하얀 종이를 깔았다. 편지 몇 장과 사진 2장을 투명 커버에 넣어 놓았다. 장의 맨 아래 칸에는 상자를 정리해 담았다. 문은 다시 닫지 않았다. 대신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작은 매트를 놓았다. 지나가던 손님이 실수로 들어오지 않도록 문 옆에 작게 적었다. 기억의 방 조용히. 그날 밤 하늘은 맑게 얼어붙었다. 별빛이 낮게 깔렸다. 그 시간에 법원에서 마지막 통지가 도착했다. 유류분 청구 사건 종결. 청구 대부분 기각. 자녀 쟁점 조정 성립. 젊은 변호사가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호하고 싶은 것을 보호하셨습니다. 지원은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다. 대신 소파에 앉아 지은을 불렀다. 둘은 함께 문자를 한 번 더 읽고 동시에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 진짜 숨 쉬자. 지은이 말했다. 비처럼 걸리던 게 하나 내려갔어. 첫눈이 지고 나서 하늘 정원에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이름은 겨울의 온도. 벽에 종이를 붙여 손님들이 자신에게 맞는 겨울의 온도를 써붙이게 했다. 차 80도, 말 30도, 음악 50도, 사과 70도, 용서 45도. 누군가는 눈물 10도라고 적었다. 지은은 옆에 웃음 65도를 붙였다. 지원은 가운데에 문턱 0도라고 적었다. 모두 들어올 수 있는 집. 행사 마지막 순서로 지원은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 집은 한때 비밀을 숨기던 집이었어요. 숨기면 따뜻해질 줄 알았겠죠. 그런데 겨울을 지나면서 배웠어요. 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할 때 집은 더 따뜻해진다는 거요. 우리는 늦지 않게 말하고 지나치지 않게 침묵하려고 해요. 그 방법이 온도라고 믿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컵을 들어 올렸다. 안쪽에서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작은 촛불을 하나 켰다. 서쪽 복도 앞에 그 촛불. 불빛이 절제된 열을 방안 구석구석에 나눠졌다. 며칠 후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김 변호사였다. 활자처럼 정확한 글씨로 서로 다른 방식의 보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이 버티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지원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다만 편지를 서쪽 복도의 기록방 맨 뒤에 넣었다. 이 집을 위협했던 손도, 이 집을 지켜낸 손도, 결국은 같은 방 안에서 함께 온도가 되기를 바랐다. 초겨울의 가운데 최 여사가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봄이 되면 잠깐 내려가 있을게요. 언니가 편찮으셔서 그녀는 덧붙였다. 근데 집은 걱정 안 돼요. 이미 너희 집이 됐으니까. 우리는 기다릴게요. 지원이 말했다. 그리고 돌아오시면 여름 온도를 다시 같이 적어요. 최 여사는 웃었다. 여름엔 말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도 되겠지? 그땐 아이스크림도 팔자. 지은이 받아쳤다. 셋은 함께 웃었다. 웃음의 온도는 금방 데워졌다. 연말이 다가오자 하늘 정원에는 먼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었다. 바람이 가장 날카로운 날 문을 열고 들어온 할아버지 한 분이 벽에 붙은 온도표를 한참 바라보더니 물었다. 이건 누가 만들었소? 우리가요. 지은이 대답했다. 조쿠먼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았다. 나는 늘 온도를 몰랐소. 그래서 지지고 볶았지. 이제 배워보려고. 지원이 찻잔을 내며 말했다. 늦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지 않게 말해줘서 고맙소. 그날 밤 눈이 펑펑 내렸다. 둘은 영업을 마치고 현관 계단에 앉아 눈을 맞았다. 조용한 소리로 세상이 덮였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우리 내년에 하고 싶은 일 하나씩 말하자. 지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기억의 방에 작은 책을 만들자.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 한 줄씩 적고 가게. 좋다. 지은이 웃었다. 나는 동네 아이들한테 차 우려주는 법 가르치고 싶어. 온도랑 기다리는 법, 너무 빨리 끓지 않는 법. 그리고 지원이 덧붙였다. 엄마한테 편지 쓰자. 보낼 수 없어도 쓰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 사랑. 그 세 글자를 지금 우리의 문장으로 이어 쓰자. 서쪽 복도에서 아주 옅은 냄새가 스며왔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문은 열려 있었고 방 안은 조용했다.
기억의 방의 한쪽 벽에 붙인 작은 문장이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닫아 숨기지 않고 열어 기억한다. 눈이 그치자 하늘은 다시 맑아졌다. 별이 낮게 떴다. 지은이 고개를 뒤로 젖혀 별을 보며 말했다. 언니, 우리 약속 하나 더 하자. 뭔데? 사람을 붙들기보다 같이 걷자. 지원이 손을 내밀었다. 지은이 그 손을 잡았다. 손은 따뜻했고 온도는 맞았다. 두 사람은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집은 숨을 고르게 쉬었고 바람은 천천히 지나갔다. 저 멀리 숲에서는 겨울새가 한 번 울었다. 새해 첫날 하늘정원의 문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열렸다. 문턱 앞에는 작은 입간판 하나가 놓였다. 새로운 차의 계절, 약속 블렌드, 오미자, 생강, 유자, 조금의 대추, 마른 적게, 숨은 길게 사람들이 들어왔다. 누군가는 눈을 털고 누군가는 손을 비비며 지은은 찻잔을 예열했고 지원은 물의 온도를 맞췄다. 온기가 퍼졌다. 차의 향이 퍼졌다. 말의 온도가 맞춰졌다. 서쪽 복도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바닥에 얇은 사각형을 만들었다. 그 빛 위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지나갔다. 지나가며 남긴 자국이 곧 녹아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진 자리의 따뜻함은 남았다. 하늘정원은 이제 다음 계절의 공기를 먼저 알아채는 집이 되었다. 눈이 올 때 따뜻해지는 법, 바람이 불 때 낮아지는 법, 말이 넘칠 때 닫아두는 법, 침묵이 길 때 열어주는 법. 두 자매의 손에서 차는 끓었고 약속은 지켜졌다. 문턱은 낮아졌고 문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온도를 조금씩 찾아 나갔다.